제발 믿어주세요. 이건 가짜예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최고급 저택 응접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며 한 도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5억 원을 주고 산 조선 백자였습니다. 국내 최고라는 감정사는 진품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서 있던 누추한 옷차림의 청년이 고개를 저었죠. 가짜라고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말도 안 돼. 감정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검증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정말 가짜였으니까요. 어떻게 알았지? 백만장자 회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가난하지만 진실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이틀 전 한 편의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강민우는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4시였죠. 퇴근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점심때 먹은 1,000원짜리 삼각김밥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는 한숨을 쉬며 진열대로 갔습니다. 제일 싼 거, 민우는 900원짜리 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원 할인 10%를 받으면 810원이었죠.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5살 청년이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라면 하나 먹는 신세였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시원 주인이었습니다. 월세가 3달이나 밀렸습니다. 120만 원이었죠.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짐 빼셔야 합니다.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편의점 일만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낮에 일용직을 나가야 했죠. 하지만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3일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민우는 라면을 다 먹고 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및 서랍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골동품 감정 책이었습니다. 민우는 책장을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제가 언제쯤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국보급 감정사였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가짜를 진품이라 했다는 누명을 쓰고 평생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가짜는 가짜야. 세상이 뭐라 해도 진실을 말해라. 민우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는 다짐했죠. 언젠가 할아버지 누명을 꼭 벗겨드릴 거예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민우는 추운 편의점에서 홀로 앉아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새벽 5시였습니다. 민우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끽. 요란한 브레이크 소리가 편의점 앞에서 울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급정거했어요. 뒷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생수요.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죠. 제일 비싼 거로 6병이요. 민우는 생수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왔습니다. 18,000원입니다. 여성은 카드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빨리요. 민우가 계산을 하는 동안 차 안에서 누군가 편의점 안을 살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열대를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계산대 옆 먼지 쌓인 선반 구석이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거든요.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죠. 그는 편의점으로 들어와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저음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죠. 아, 그건. 민우가 바코드를 확인했습니다. 1,000원입니다. 남자는 토끼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밑바닥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기요, 네. 남자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사지 마세요. 뭐라고? 남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빽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가 민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손님한테 사지 말라니. 이게 무슨 버릇없는. 괜찮아요. 남자가 손을 들어 여성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물었죠. 왜 사지 말라는 거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토끼를 가리켰습니다. 밑바닥을 보세요. 남자는 토끼를 뒤집었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조선 후기 백자 토끼 복원품.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저건 가짜예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진품처럼 만든 기념품이고요.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남자는 토끼를 내려놓고 민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가 물었죠. 이름이 뭐요? 강민우입니다. 나이는 25입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건넸죠. 내일 오후 2시 이 주소로 와요. 민우는 멍하니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한유통그룹 회장 최재원.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유통그룹이라면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저기요, 민우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일이 있어서 하루에 100만 원 줄게요. 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밀린 월세를 거의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여성이 재원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런 애한테 괜한 시간 낭비, 조용히 해요. 재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우를 보았죠. 올 거요, 안 올 거요? 민우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가겠습니다. 재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그는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외제차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사라졌죠. 민우는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는 중얼거렸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100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명함에 적힌 주소 앞에 서 있었죠. 성북동 언덕 위 대저택이었습니다. 담장만 해도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민우는 낡은 배낭을 고쳐 메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민우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잠시만요.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긴 진입로를 따라 걸었죠.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부자구나.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제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장혜진 비서실장이었죠. 왔군요. 그녀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민우의 낡은 운동화와 색바랜 점퍼를 보며 코웃음을 쳤죠.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민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혜진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쪽 응접실로 가세요. 민우는 고급 대리석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걸었습니다. 응접실에는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왔군요. 재현이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민우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재현이 옆 남자를 소개했죠. 이분은 김태수 감정사님이에요. 국내 최고라 불리는 분이죠. 태수는 거만한 표정으로 민우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현에게 말했죠. 회장님, 이런 애송이를 왜 부르신 겁니까?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보자기를 걷었죠. 하얀 도자기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찻잔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오? 재현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바라보았죠.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분청사기 찻잔입니다. 500년 된 명품이죠.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감정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가 민우를 보며 물었죠. 강민우 씨, 당신 생각은 어떻죠? 민우는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무게를 느껴보고 밑바닥을 살폈죠. 혜진이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저런 걸로 뭘 알겠어요. 태수도 코웃음을 쳤죠. 회장님, 시간 낭비 그만하시죠. 민우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만, 네. 재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건 진품이 아닙니다. 뭐? 태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가 민우를 노려보았죠.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민우는 움찔했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유약이 너무 고릅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죠. 그리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는 이것보다 무거워야 해요.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가 재현에게 말했죠. 회장님, 저 애송이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3천만 원 주고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은 겁니다. 재현은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확실합니까?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확실합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우야, 가짜는 가짜야. 세상이 뭐라 해도 진실을 말해라.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최근에 만든 복제품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재현은 찻잔을 들어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진이 재현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김감정사님을 믿으셔야죠. 저 애가 뭘 안다고. 재현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물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소?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대학 연구실에 가시면 성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태토의 성분과 굽는 온도를 분석하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가 민우를 보며 말했죠. 그때까지 기다려보죠.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맞아야 할 텐데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맞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혹시 틀렸으면 어쩌지? 그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100만 원은 고사하고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민우 씨죠? 최재현 회장님 댁입니다.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이 오전 11시였죠. 네, 가겠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민우는 다시 대저택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재현과 혜진, 그리고 태수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도 자리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분석 결과 재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제작 시기는 약 20년 전으로 추정됨.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현이 계속 읽었죠. 테토 성분 분석 결과 현대공업용 재료 사용 흔적 발견. 따라서 이 찻잔은 조선시대 유물이 아닌 현대 복제품으로 판정함. 쿵. 태수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재현이 서류를 내려놓고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감정사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태수는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게 말을 더듬었죠. 제가 속은 겁니다. 경매장에서 재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속았다고요? 그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김감정사님이 저한테 판매한 골동품 목록입니다. 재현이 파일을 펼쳤죠. 총 15점. 금액으로는 80억 원어치입니다. 그가 태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도 다 조사해 볼까요? 태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 주십시오. 태수가 애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혜진이 경악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은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불렀죠. 내보내요. 경호원 2명이 태수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태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응접실에 정적이 흘렀죠. 재현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 씨. 네. 민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했어요. 재현이 미소를 지었죠.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금 뭉치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죠. 약속한 100만 원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을 처음 만져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재현이 민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강민우 씨, 어디서 배웠습니까?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강석주입니다. 뭐라고? 재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석주 선생님이 당신 할아버지라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현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강석주는 30년 전 국내 최고의 골동품 감정사였거든요. 하지만 사기꾼들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죠. 재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현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가르치셨군요. 그가 감의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강 선생님은 제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재현이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골동품을 좋아했죠. 강 선생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 쪽으로 가고 선생님은 누명을 쓰셨죠. 재현이 민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당신 실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제안했죠. 강민우 씨, 우리 집 전속 감정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정말입니까?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 500만 원의 숙식 제공입니다. 그가 덧붙였죠. 그리고 제가 가진 골동품 80억 원어치를 다시 감정해 주세요. 민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기회였죠. 할아버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재현의 저택에서 골동품들을 하나씩 감정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확대경과 저울, 그리고 할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책을 펼쳐놓고 꼼꼼하게 살폈어요. 이건 진품입니다. 민우가 도자기 하나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건 가짜네요. 또 다른 청동 거울에는 빨간 스티커를 붙였죠. 일주일 동안 감정한 골동품이 45점이었습니다. 그중 진품은 12점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였죠.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수가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현이 작업실로 찾아왔죠. 어떻습니까? 민우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재현이 테이블 위에 골동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대부분이었죠. 많이 속았군요. 재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죠. 재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강민우 씨. 네.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재현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에서 온 골동품 수집가인데요. 조선 백자를 5억 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 원이요? 네.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감정해주면 좋겠어요. 재현이 덧붙였죠. 김태수한테 또 속을 수는 없으니까요.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5억 원짜리 골동품이라니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응접실에는 일본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라는 이름의 수집가였죠. 그의 옆에는 고급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과 혜진, 그리고 민우가 자리했죠. 나카무라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비단에 쌓인 백자 항아리가 나타났어요. 키가 40cm쯤 되는 우아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전기 백자 다랑아리입니다. 나카무라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죠. 500년 된 국보급입니다. 혜진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재현도 눈을 빛냈습니다. 5억이라면 싼 편이군요. 나카무라가 웃었죠. 제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간 겁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재현이 민우를 보았습니다. 강민우 씨, 감정해 보시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죠. 무게를 느꼈습니다.
빛에 비쳐 유약을 살폈어요. 확대경으로 밑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카무라가 불안한 듯 민우를 지켜보았죠. 민우는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어떻습니까? 재현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나카무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봤죠. 입술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짜는 가짜야. 진실을 말해라.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카무라의 미간이 찌푸려졌죠. 이건 가짜입니다. 뭐라고? 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실합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약 성분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너무 가볍습니다. 그가 밑바닥을 가리켰죠. 여기 굽는 흔적을 보시면 현대 가마에서 구운 겁니다. 나카무라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가 소리쳤죠. 이건 제 할아버지 유품입니다. 혜진이 민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강 씨가 틀린 거 아닙니까? 재현은 민우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강민우 씨. 네.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우는 재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네. 제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가짜입니다. 재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카무라에게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카무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항아리를 상자에 넣으며 소리쳤죠. 당신네 감정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카무라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응접실에 정적이 흘렀죠.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진품이었다면 재현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다가갔죠. 잘했어요. 네. 민우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이 확인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제 당신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가르침대로 했어요.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죠. 진실을 말했어요. 민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다는 것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이제 재현의 신뢰받는 전속 감정사가 되어 있었죠. 밀린 월세를 갚고 통장에 돈도 조금씩 쌓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할아버지의 누명이 아직 풀리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현이 민우를 서재로 불렀죠. 앉으세요. 재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어요. 민우가 앉자 재현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기사였죠. 국보급 감정사 강석주, 가짜를 진품으로 속여. 업계 추방. 민우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괴로워하셨던 누명이었죠.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깊은 숨을 쉬었죠. 당신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어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재현이 고백했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김태수였습니다. 30년 전 김태수는 신인 감정사였어요. 하지만 욕심이 많았죠. 재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가짜 골동품을 만드는 조직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재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 선생님이 진품이라 감정한 도자기가 나중에 가짜로 판명됐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김태수가 몰래 바꿔치기 한 겁니다. 민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민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은 깊은 죄책감이 서린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죠. 저도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김태수 수첩을 우연히 봤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그가 자책했죠. 그때 바로 밝혔어야 했는데 제가 비겁했습니다. 재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태수가 제 골동품을 관리했거든요. 그를 고발하면 제 컬렉션이 엉망이 될까봐 그가 민우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재현도 두려웠을 거라는 것을요. 회장님, 민우가 입을 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했죠.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당신 할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재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태수를 고발하겠습니다.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로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현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선생님께 진 빚입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정직함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재현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5억 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두려움에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누가 더 부자입니까? 재산은 제가 많지만 마음은 당신이 훨씬 부자입니다. 민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목이 메어 말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죠. 재현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30년 전 억울한 누명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현은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죠. 김태수의 수첩, 바꿔치기 증언, 그리고 재검증 결과까지. 국보급 감정사 강석주 선생님은 결백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것은 김태수의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재현이 덧붙였습니다. 오늘부로 대한유통그룹은 강석주 선생님 추모 장학금을 설립합니다. 그가 선언했죠. 가난하지만 정직한 감정사 지망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펼쳐 보였죠. 강석주 감정사 30년 만에 명예 회복. 할아버지,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누명 벗겼어요. 그는 할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다시 국보급 감정사예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우는 품에서 감정사 자격증을 꺼냈어요. 일주일 전 정식으로 발급받은 자격증이었죠. 저도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감정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다짐했습니다. 가짜는 가짜라고, 진짜는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게요. 민우는 할아버지 묘에 절을 올렸습니다. 뒤돌아서는데 재현이 서 있었어요. 그도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재현이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말했죠. 강민우 씨 아니, 강 감정사님. 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파트너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정직한 골동품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민우는 재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었죠.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청년은 이제 진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신뢰와 명예라는 재산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겉모습이 아닌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백만장자가 함께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는 것을 증명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